어느 나라든 어느 문화든 자존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존심이란 진짜 실력이 뒷받침될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스스로를 세상의 중심이라 믿었으나 정작 그 세상에서 자신의 나라가 철저히 무시당하고 있었다면, 여기 중국에서 태어나 중국에서 교육받았으며 중국에서 세뇌당한 여성이 있습니다.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었다. 한국은 중국의 문화를 훔쳤다. 한국은 결코 중국을 뛰어넘을 수 없다. 그 여성은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실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국 유학을 떠난 순간 그녀의 세계는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길거리에 울려 퍼지는 K-팝, 뉴욕 한복 광고, 미국 상점에서 팔리고 있는 한국 화장품, 삼성 스마트폰, 현대 자동차.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국인들이 한국을 높이 평가하는 모습. 아무리 한국을 깎아내리려 해도, 아무리 한국을 조롱하려 해도 세상은 그녀를 조롱했습니다. 결국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걸고 믿어왔던 것이, 스스로 우월하다고 착각했던 것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리우밍. 베이징에서 태어나 명문대를 다니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태어난 저는 당연하게도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라고 믿으며 자랐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 미국의 명문대로 유학을 오게 되었어요. 캠퍼스에 발을 디디자마자 가장 먼저 중국 유학생 커뮤니티에 자연스럽게 합류했어요. 유학생 모임에서 이야기하다 보면 중국인들끼리는 항상 같은 말을 했어요. 한국, 그 조그만 나라. 원래 우리 속국이잖아. 한국은 중국 거 아니었어. 걔네 왜 자꾸 원조 운운하는 거야? 이유는 모르겠지만 모두가 한국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쳤어요. 그땐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그냥 이 분위기가 정말 좋았어요. 저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그렇게 믿고 있었으니까요. 그런 제게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기숙사 룸메이트가 한국인이래요. 이름은 지수. 미국 유학을 온 한국인 대학생이었어요. 기숙사 배정 메일을 보고 저는 순간 얼어붙었어요. 이게 말이 돼요? 한국인이랑 같은 방을 써야 한다고요? 속으로 한숨을 내쉬며 다짐했어요. 그래, 뭐 어때? 어차피 한국 애들은 중국에 열등감 있잖아. 한국은 우리 덕에 여기까지 온 거니까 넓은 마음으로 조금 가르쳐줘야겠다. 처음 룸메이트를 만난 날 저도 모르게 쌀쌀맞게 굴었어요. 지수가 안녕하세요. 저는 지수예요. 라며 반갑게 인사했지만 저는 건성으로 응하고 말았어요. 사실 지수가 그렇게 나쁘게 생긴 것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한국인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거슬렸어요. 그날 밤 저는 웨이보에 글을 올렸어요. 내 룸메이트가 한국인이라니. 재수없다. 다음 날 저는 중국인 유학생들과 함께 점심을 먹었어요. 다들 한국을 욕하며 웃고 떠들었죠. 그중 한 명이 말했어요. 미국 교수들도 한국한테 속아 넘어간다니까. 한국이 발전된 나라라는 헛소리를 한다니까. 미쳤네. 한국이 어떻게? 다 우리나라 덕분이지. 그러니까 한국은 뭐든지 다른 나라에 기대서 사는 나라잖아. 저는 맞장구 치며 말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얘네는 자기네가 대단한 줄 아는 게 웃기지 않아? 그때 한 중국 친구가 말했어요. 근데 이상한 게 있어. 뭐? 미국 애들은 왜 한국을 좋아하는 걸까? 그 말에 모두가 조용해졌어요. 그랬어요. 미국 애들은 뭔가 이상할 정도로 한국을 좋아했습니다. 그날 저녁 기숙사로 돌아오니 지수가 노트북으로 뭘 보고 있었어요. 한국 아이돌 영상이었죠. 저는 비웃으며 말했어요. 너 아이돌 좋아해? 지수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응, 대단한 그룹이잖아. 저는 빈정거리며 말했어요. 솔직히 중국 아이돌이 더 실력 좋지 않아? 그러자 지수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뭐? 중국 아이돌? 솔직히 한국 가수들은 정부에서 돈을 엄청 써서 유명해진 거잖아. 지수는 피식 웃으며 말했어요. 너 케이팝 모르는구나? 한번 봐봐. 저는 코웃음을 치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뭐야 저건? 자기가 뭐라도 아는 것처럼 말하네. 며칠 뒤 경제학 수업을 들으러 갔어요. 교수님은 오늘의 주제로 글로벌 경제 발전 모델을 이야기했어요.
여러 나라의 이야기를 하던 도중 갑자기 한국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한국 경제는 매우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한국은 1950년대까지만 해도 극심한 가난을 겪었지만 현재는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 되었죠. 특히 반도체, 자동차, 조선업 등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겁했어요. 뭐라고요? 한국이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라고요? 저는 손을 들고 외쳤어요. 하지만 교수님, 한국은 사실상 다른 나라의 지원 덕분에 발전한 거 아닐까요? 그리고 중국 시장 없으면 한국 기업들도 살아남기 힘들 텐데요. 그러자 교수님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한국이 성장한 것은 외부의 도움 때문이 아닙니다. 한국 기업들은 스스로 혁신했고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확보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아니, 그럴 리가 없잖아. 강의실에서 몇몇 학생들이 저를 쳐다보며 피식 웃고 있었어요. 그리고 옆자리에 한 백인 친구가 말했어요. 리우밍, 너는 한국을 엄청 싫어하는 것 같네.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아, 그게 아니라. 근데 한국 진짜 대단한 나라야. 너 한국 음식 먹어봤어? 엄청 맛있어. 저는 대꾸도 못하고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방에서 스마트폰을 보며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뭐야, 왜 다들 한국을 좋아해? 웨이보를 켜서 반한 글들을 찾아봤어요. 빌보드는 조작이다. 삼성은 미국 없으면 망한다. K-팝은 전부 중국 음악을 베낀 거다. 이런 글을 보면서 맞아, 이게 진실이야. 미국 애들이 속고 있는 거야. 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며칠 동안 기분이 엉망이었어요. 도대체 미국 교수들은 왜 한국을 그렇게 띄워주는 걸까요? 그리고 미국 애들은 왜 다들 한국을 좋아하는 거죠? 한국이 뭐 대단하다고. 그런데 더 제 기분을 엉망으로 만드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며칠 뒤 수업에서 교수님이 또 한국 이야기를 꺼냈거든요. 여러분, 글로벌 미디어 시장에서 한국의 성장은 눈부십니다. 넷플릭스, 유튜브, 음악 스트리밍 등에서 한국 콘텐츠는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죠. BTS, 블랙핑크, 기생충, 오징어 게임 이들은 모두 전 세계적인 성공을 거뒀습니다. 저는 순간 욱하고 올라오는 걸 참을 수 없었어요. 그건 미국 자본 덕이죠. 교수님이 저를 쳐다봤어요. 어떤 의미인가요? 한국 콘텐츠는 다 미국에서 투자를 받아서 성공한 거잖아요. 자기네 힘으로 이룬 게 아니죠. 교수님은 피식 웃으며 빔 프로젝터 화면을 넘겼어요. 좋은 지적이네요. 하지만 넷플릭스 CEO가 한 인터뷰를 보면 다릅니다. 화면에는 넷플릭스 CEO의 인터뷰가 떴어요. 한국 콘텐츠는 자생력이 뛰어나며 미국이 아니라도 충분히 성공할 역량이 있다. 교수님은 덧붙였어요. 오징어 게임 같은 작품은 한국에서 자체 제작했고 넷플릭스가 나중에 판권을 사들인 거죠.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뭐라도 반박하려 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교수님이 다시 수업을 이어가셨어요.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세계에서 성공한 이유가 뭘까요? 미국 학생 하나가 손을 들고 말했어요. 엄청 체계적으로 훈련돼서 그런 것 같아요. BTS, 블랙핑크, 트와이스 같은 그룹은 퍼포먼스 수준이 엄청 높잖아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한국의 K-팝 산업은 철저한 연습 시스템과 팬과의 소통 전략이 결합된 결과죠. 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교수님, K-팝의 원조는 중국이 아닐까요? 교수님이 흥미롭다는 듯 저를 쳐다봤어요. 어떤 의미죠? 한국 음악과 춤은 중국 전통음악과 무용에서 영향을 받았어요. 그리고 중국 아이돌 시스템이 없었다면 K-팝도 이렇게 성장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자 한 한국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죄송한데 중국 아이돌 시스템이 뭔가요? 엑소 같은 그룹도 중국 멤버를 넣었잖아요. 그게 K-팝을 세계적으로 성장시키는데 도움을 준 거죠. 그때 미국 학생 하나가 피식 웃었어요. 그건 그냥 SM이 중국 시장을 노리고 영입한 거잖아. 중국이 K-팝을 도운 게 아니라 한국이 중국에서 돈을 번 거지. 교수님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어요. K-팝의 성공은 한국 자체의 노력입니다. 중국 아이돌 그룹은 글로벌 팬덤을 형성하지 못했지만
BTS와 블랙핑크는 전 세계에서 사랑받고 있죠. 뭐야, 이건?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소리쳤어요. 미국이 한국과 동맹이라고 너무 한국 편에서만 가르치시는 거 아닌가요? 그러자 교수님이 그럼 중국 아이돌이 세계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뭘까요? 라고 질문했어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입을 꾹 다물었어요. 교수님은 차분하게 말했어요. 중국 아이돌 산업은 정부 검열과 팬덤 문화의 차이로 인해 K-팝만큼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음악 시장에서는 자유로운 창작이 필수적이라는 점입니다. 중국은 검열이 많기 때문에 글로벌 팬들의 공감을 얻기가 어렵죠. 검열. 그 말이 저를 찔렀어요. 한국은 자유롭게 콘텐츠를 만들지만 중국에서는 정부가 모든 걸 통제한다는 걸 저도 미국에 와서 제대로 알게 되었거든요. 수업이 끝난 후 저는 같은 강의를 듣는 미국인 친구와 점심을 먹게 되었어요. 브래드라는 친구였어요. 야, 리우민. 너 너무 심한 것 같아. 왜 다른 나라를 존중하려 하지 않고 폄하하려는 거야? 해외까지 공부하러 왔으면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는 게 기본적인 매너지. 그런 게 아니라 한국은 원래 중국 덕에 존재하는 나라였거든. 정말 그렇게 생각해? 당연하지. 한국이 무슨 대단한 나라라고. 브래드는 웃으며 테이블을 툭 쳤어요. 그래. 근데 이상한 게 있어. 넌 한국의 모든 것이 중국보다 못하다고 하는데 왜 미국에서는 한국이 더 인기일까? 저는 당황했어요. 그야 미국이 반중 감정을 부추기니까 그렇겠지. 브래드가 피식 웃으며 물었어요. 너 미국에서 유명한 중국 브랜드 하나만 말해봐. 저는 얼어붙었어요. 미국에서 유명한 중국 브랜드. 화웨이. 아니, 화웨이는 미국에서 퇴출됐지. 샤오미. 미국에서는 거의 안 팔리잖아. 텐센트. 게임 회사지만 일반인들은 잘 모르고. 없지. 브래드가 장난스럽게 웃었어요. 저는 기가 막혀서 할 말을 잃었어요. 그날 저녁 브래드와의 대화 때문에 저는 잠이 안 와서 한참을 뒤척였어요. 사실 대화하면서 뭔가가 이상하다고 느꼈거든요. 대체 왜 미국에서는 다들 삼성이 화웨이보다 낫다고 할까? 중국에서는 늘 화웨이가 삼성을 곧 따라잡는다고 말했는데 미국에서는 정반대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어요. 다음 날 캠퍼스에서 아주 불쾌한 장면을 마주쳤어요. 한국 학생들이 한식 푸드트럭 앞에 길게 줄을 서 있는 모습이 보였죠. 심지어 여러 나라에서 온 국제 학생들까지 잔뜩 줄을 서서 떡볶이, 김밥 같은 걸 사 먹고 있었어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혹시 중국 음식 트럭도 있나 싶어서요. 다행히 한 군데 있었어요. 그런데 줄이 없었어요. 미국 학생들은 한국 음식을 들고 인증샷을 찍으며 SNS에 올리고 있었어요. 어떤 애들은 BTS가 이거 좋아한다고 해서 먹어봤어. 라고 신나게 떠들고 있었어요. 저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아니, 왜 한국 음식이 더 인기야? 중국이 원조인데. 며칠 뒤, 저는 SNS에서 놀라운 장면을 봤습니다. 뉴욕 타임스퀘어 한복 광고에서 미국 한복 모델이 대형 광고판에 나오고 전 세계에서 한복은 아름답다는 반응이 쏟아졌어요. 그런데 중국 웨이보에서는 한복은 명나라에서 온 것이다. 라며 한국을 욕하는 글들이 넘쳐났어요. 저는 그 댓글들을 보면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게 뭐지? 전 세계가 한국을 인정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까지 한국을 부정해야 하지? 진짜 잘못된 건 중국이 아닐까 하지만 저는 끝까지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니, 인정할 수 없었어요. 한국이 중국보다 뛰어날 리 없어. 하지만 제 안에서 뭔가가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동안 믿어왔던 것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 그 불안감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미칠 것 같았어요. 강의실에서는 한국이 대단하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캠퍼스에서는 사람들이 한국 콘텐츠와 제품을 자연스럽게 소비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끝까지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방학을 맞아 저는 유럽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한국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라면 이 답답한 기분을 좀 덜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유럽은 전통적으로 중국과 깊은 교류가 있었고 역사적으로도 중국 문화가 더 오래된 만큼 한국보다 중국을 더 높이 평가할 것이라 생각했어요.
유럽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저는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출입국 심사를 위해 긴 줄에 서 있는데 앞쪽에 있던 서양인들은 자동 게이트를 통과하며 심사조차 받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한국인들마저 자동 입국 심사로 빠르게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인들만 심사대에서 유독 오래 걸리고 있었습니다. 제 차례가 되자 심사관이 여권을 보더니 뭔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행 목적이 뭐죠? 유럽 여행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를 방문할 계획인가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입니다. 심사관은 제 얼굴과 여권을 몇 번 번갈아 보더니 다시 컴퓨터 화면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심사관이 뭔가를 확인하더니 옆에 있는 다른 직원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뒷줄에 있던 한국인들은 빠르게 통과하고 있었어요. 뭐야,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몇 분 후 심사관은 마지못해 도장을 찍어주며 말했습니다. 중국 여권 소지자는 입국 심사가 조금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관련 서류를 더 챙겨오세요. 저는 순간 굳어졌습니다. 왜 한국인들은 문제없이 통과하는데 저는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죠? 드디어 파리에 도착했습니다. 파리의 명품 거리 샹젤리제 거리를 걷고 있는데 거리 곳곳에서 삼성 광고판이 보였어요. 그런데 몇 걸음 더 걷자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멜로디가 들려왔습니다. 지수가 즐겨 듣던 블랙핑크 노래였습니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던 프랑스인들이 자연스럽게 케이팝을 들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심지어 옆 테이블에서는 BTS 티셔츠를 입은 서양인 여성이 친구와 웃으며 대화하고 있었죠. 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여기는 유럽입니다. 한국과 9,000km나 떨어진 곳입니다. 그런데도 한국이 이렇게나 강하게 보인다고요? 호텔로 돌아와 웨이보를 켰습니다. 유럽에서 한류 열풍, K-팝, 한국 제품 인기 같은 기사를 보면서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건 조작된 뉴스일 거야. 유럽이 중국보다 한국을 더 인정할 리 없어. 그런데 댓글들을 읽다가 저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유럽 여행 갔다가 충격받았다. 어디를 가도 한국이 보였다. 유럽에서는 한국 브랜드가 중국 브랜드보다 인지도가 훨씬 높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한국이 인정받고 있었다는 것을요. 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유럽에서 가장 전통적이고 중국과 깊은 역사를 공유했던 곳, 바로 이탈리아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최악의 선택이 될 줄은 몰랐어요. 저는 쇼핑을 좋아해요. 유럽까지 왔으니 로마의 명품 매장에서 쇼핑을 하며 기분을 풀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명품 거리로 불리는 콘도티 거리에 도착한 저는 한 명품 매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입구에서부터 기분이 이상했어요. 직원들이 저를 보고도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바로 뒤에 들어오던 한국인 관광객들에게는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죠. 뭐야, 이 차별적인 태도는? 저는 속으로 불쾌해졌지만 애써 무시하고 가방을 둘러봤습니다. 가격을 보니 예상보다 많이 비쌌습니다. 하지만 저는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었기에 당당히 결제를 하려 했어요. 그런데 계산대 앞에서 직원이 이상한 질문을 했습니다. 고객님, 현금으로 결제하시나요? 아니면 카드 결제하시나요? 카드 결제합니다. 직원은 미묘한 표정을 짓더니 제 카드를 받자마자 한참을 쳐다보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직원을 부르더니 뭔가 대화를 나누었어요. 저는 순간 불안해졌어요. 왜 이렇게 결제 하나 하는데 오래 걸리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고객님, 죄송하지만 중국 카드 결제는 한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혹시 다른 카드가 있으신가요? 뭐라고요? 최근 중국 카드 결제 사기 사례가 많아서 신원 확인이 필요합니다. 여권을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하지만 바로 옆에 서 있던 한국인 관광객이 아무런 문제 없이 단 몇 초 만에 결제를 끝내는 모습이 보였어요. 심지어 직원들은 감사합니다. 라며 친절하게 인사까지 했습니다. 저는 순간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어요. 뭐야, 왜 나한테만 이런 대우를 하지? 갑자기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한국인은 아무 문제 없이 결제하는데 나는 여권까지 다시 보여줘야 하는 거죠? 직원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
중국인 관광객들 중 일부가 가짜 카드로 결제를 시도하는 사례가 있어서 규정상 신원 확인이 필요합니다. 단지 쇼핑을 하러 왔을 뿐인데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한다고요? 저는 순간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중국이 한국보다 세계적으로 더 인정받는 나라가 아니었나요? 한국인들은 명품 매장에서 VIP 대우를 받고 나는 카드 결제도 쉽게 못하는 걸까요? 저는 그날 밤을 꼬박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을 무시하는 것은 자유지만 현실에서 한국을 무시할 수 없는 시대가 왔다는 것을. 학교로 돌아오자 오랜만에 만난 중국인 유학생 친구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유럽 여행 어땠어? 그냥 그랬어. 유럽에서도 한국이 인기라는 게 진짜야? 그 말에 저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렇긴 한데 그래도 유럽은 기본적으로 서구 중심 문화잖아. 한국이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야. 저는 괜히 그렇게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었어요. 유럽에서 한국은 더 이상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요. 유럽 여행을 다녀온 이후 저는 더 이상 한국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나라를 가든 한국의 존재감이 뚜렷했고 한국인은 환영받고 있었습니다. 반면 저는 중국 여권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경험했고 유럽에서 중국보다 한국이 더 신뢰받는 현실을 직접 목격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경제적으로는 다를 거야. 한국이 아무리 성장했다 해도 결국 중국은 세계 2위 경제대국이고 시장 규모가 훨씬 크다. 한국이 아무리 떠들어봤자 결국 중국을 따라올 수는 없어. 그 믿음이 제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주최한 국제경제포럼은 세계 경제를 주제로 교수들과 학생들이 토론하는 중요한 행사였어요. 이번 주제는 21세기 글로벌 경제에서 떠오르는 강대국이었죠. 첫 번째 발표에서 교수님이 보여준 그래프에는 중국과 함께 한국이 주요 경제 강국으로 분류되어 있었어요. 오늘날 글로벌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가는 미국, 중국, 그리고 한국입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한국이 G7 국가도 아니고 인구나 경제 규모도 중국보다 훨씬 작습니다. 그런데 문화가 아닌 경제적인 부분까지도 한국이 중국과 같은 급으로 논의될 수 있는 걸까요? 하지만 교수님의 설명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첨단 기술과 혁신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는 세계 반도체 시장의 핵심 기업이며 현대자동차는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와 경쟁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산 산업에서도 한국은 유럽과 중동을 중심으로 급격히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포럼이 계속되면서 교수님은 중국과 한국의 경제 성장 모델을 비교하는 분석을 보여주었습니다. 중국은 거대한 시장을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했지만 여전히 기술력 면에서는 선진국들과 격차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격차를 따라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나라죠. 교수님이 화면을 넘기자 저는 숨이 턱 막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스크린에는 반도체, 배터리, 방산, 자동차 등 주요 산업에서 한국과 중국의 경쟁력을 비교하는 그래프가 떴습니다. 한국은 기술력과 혁신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보다 거대한 시장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한국의 첨단 기술 없이는 글로벌 시장에서 완전한 독립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저는 갑자기 숨이 막혔습니다. 그동안 저는 중국이 세계 최강이 될 것이며 한국은 결국 중국에 종속될 나라라고 믿어왔어요. 하지만 지금 보고 있는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중국이 한국을 따라잡으려 하고 있었고 한국은 오히려 앞서 나가고 있었어요. 포럼이 끝나갈 무렵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글로벌 경제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가장 주목해야 할 국가 중 하나는 한국입니다. 첨단 기술, 소프트 파워, 방산 배터리 자동차 산업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서야 인정하게 되었어요. 한국은 완전히 독립적인 경쟁력을 가진 강국이 되었고 세계가 한국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저는 중국에서 태어나고 중국에서 교육을 받으며 자연스럽게 중국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위대한 나라라고 믿어왔어요. 한국은 그저 중국 문화의 영향을 받은 작은 나라일 뿐이고 결국 중국이 모든 면에서 앞설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미국에서 유학하며 그리고 유럽을 여행하면서 세상을 조금 더 넓게 바라보게 되었어요.
단순히 크기나 역사만으로 나라의 경쟁력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지금 얼마나 강한가, 그리고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저도 조금 더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봐야겠다고 생각해요. 중국은 이미 대단하지만 세상은 아직 중국을 잘 모르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보다 더 성장할 가능성이 충분한 나라예요. 우리가 스스로를 발전시켜 나간다면 당연히 아시아에서 가장 존중받는 국가로 자리 잡을 거예요.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30년 전 대학살로 찢겨졌던 르완다. 지금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들은 그 절망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을까? 르완다의 비결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떠난 이웃나라 부룬디의 경제학자는 그곳에서 한국을 알게 되고 결국 한국으로 방문까지 하게 됩니다. 그는 말합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은 경제 모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고 함께 미래를 만드는 철학이었죠. 부룬디에서도 이 철학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바보리입니다. 부룬디의 수도 기테가에서 경제학자로 일하고 있어요. 저는 항상 부룬디가 가진 잠재력에 대해 생각합니다. 풍부한 자연환경, 따뜻한 사람들, 그리고 넘쳐나는 젊은 인구까지. 분명히 이 나라는 가능성이 많아요.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도 암담합니다. 부룬디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로 꼽힙니다.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살아내는데 급급하고 농촌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모습이에요. 제가 어릴 때부터 보아온 풍경이 지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게 슬플 뿐입니다. 저희 농촌은 여전히 낡은 도구로 일하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육이나 의료 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부룬디 북부의 한 농촌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한 할머니가 저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우리는 왜 항상 이런 삶을 살아야 하나요? 저는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질문이 제 마음속에서도 매일 떠오르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부룬디의 현실은 빈 곳만이 아닙니다. 정치적 불안정은 모든 것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정부의 계획은 대부분 중간에 좌초되거나 일부 부유층만 혜택을 보게 됩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정부를 믿지 못한다는 불신이 퍼져 있고 그 불신이 다시 공동체의 단합을 막고 있어요. 제가 연구실에서 아무리 경제 정책을 설계해도 현장에서 그 정책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제는 저도 의문이 생겼어요. 이 나라를 바꿀 방법이 과연 있을까? 하지만 그런 제 의문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나라를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경제학을 공부한 이유도 부룬디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싶어서였으니까요. 얼마 전 우연히 르완다에 대한 기사를 읽게 되었어요. 르완다는 30년 전만 해도 대학살과 내전으로 찢긴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그 기사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안정된 치안, 청결한 도시, 그리고 놀라운 경제 성장까지.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르완다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보고서와 논문, 뉴스 기사를 찾아 읽었어요. 그럴수록 궁금증은 더 커졌습니다. 부룬디와 르완다는 비슷한 문제를 공유하는 나라였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이 모양인데 그들은 달라졌을까요? 동료들에게 르완다 이야기를 꺼냈을 때 몇몇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르완다는 우리가 따라하기엔 너무 다르지 않을까요? 그들의 상황은 우리의 상황과 같지 않아요. 그들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지만 저는 희망의 가능성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르완다를 직접 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말로만 듣는 것은 충분하지 않았어요. 제 눈으로 그들의 변화를 보고 그 비결이 무엇인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부룬디에서 길을 잃은 듯한 제게 르완다는 마치 저 먼 곳에서 반짝이는 등불 같았어요. 비행기 표를 끊던 날, 저는 마음이 무거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설렜습니다. 정말 이 길이 맞을까? 라는 의구심도 들었지만 부룬디의 마을들을 떠올리며 저를 다독였습니다.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다. 적어도 시도는 해봐야 하지 않겠나. 르완다에 도착한 첫날, 저는 공항에서부터 뭔가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정돈된 공항, 미소로 맞이하는 직원들, 깔끔한 거리. 한때 대학살과 내전으로 신음하던 곳이 맞나 싶었죠. 르완다를 생각하면 총성, 혼란, 절망 같은 단어가 떠올랐는데 제 첫 인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첫 번째 방문지는 수도 키갈리. 이 도시를 보는 순간 부룬디의 수도 기테가와는 너무 달라 놀랐습니다. 길거리에 쓰레기 하나 없고 건물들은 정렬되어 있었으며 도시 곳곳에는 사람들이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심지어 매달 마지막 토요일은 모든 시민이 나와서 함께 도시를 청소하는 우무간다라는 날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키갈리 시청에 방문했을 때 르완다의 변화를 이끈 정책 중 하나를 설명받았습니다. 바로 농촌 개발 프로젝트였어요. 정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넘어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협력하고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장려했다고 했어요.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길을 닦고 공동 작업을 통해 경작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했으며 농업 생산량은 눈에 띄게 증가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들으면서도 믿기지 않았어요. 저는 르완다의 한 작은 마을을 직접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마을에 도착하자 주민들이 환영해주며 마을을 안내해 주었어요. 한 여성 주민이 저를 데리고 다니며 마을의 변화를 설명했는데 그녀의 이야기가 인상적이었어요. 우리 마을은 원래 모든 것이 부족했어요. 물도 구하기 힘들고 농사도 어렵고 사람들이 서로를 믿지 못했죠. 하지만 우리가 함께 일하기 시작하면서 달라졌어요. 이제는 모두가 이 마을을 사랑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어요. 마을 곳곳에서 주민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그들이 정말 함께라는 정신을 기반으로 성장해왔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희 부룬디의 마을들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이었어요. 부룬디의 농촌에서는 흔히 이웃과의 경쟁이 갈등으로 이어지고 정부를 향한 불신 때문에 공동체의 힘이 점점 약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며 움직이고 있었어요. 마을 주민들과의 대화를 마치고 다시 키갈리로 돌아오는 길, 저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르완다가 해낸 이 변화, 정말 부룬디에도 가능할까? 하지만 더 궁금했던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 르완다를 이렇게 바꿔놓은 비결은 무엇일까? 르완다 정부 관계자들과의 마지막 미팅 자리에서 저는 결국 궁금증을 꺼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변화를 만들었나요? 그러자 한 관계자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우리의 모델은 한국에서 배운 것입니다. 한국은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던 나라였지만 새마을 운동을 통해 농촌을 재건하고 국가를 성장시켰죠. 우리는 그것을 본보기로 삼았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순간 멍해졌습니다. 그들이 르완다의 변화를 이렇게 깊이 이끌었다는 것은 처음 듣는 사실이었거든요. 르완다 관료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철학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자조, 협동, 근면을 통해 농촌을 변화시켰습니다. 그 정신은 어디에서나 적용될 수 있는 원칙입니다. 르완다에서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뒤 저는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한국? 우리가 아는 강대국도 아닌데 왜 하필 그 나라였을까? 르완다에서 돌아온 뒤 저는 도서관과 인터넷에 파묻혔습니다. 한국에 대해 더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처음 접한 자료는 한국의 경제 성장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1950년대 한국은 오늘날의 부룬디보다도 가난했다. 저는 이 문장을 보고 의자에서 거의 튕겨 나갈 뻔했습니다. 농업 중심의 사회, 전쟁으로 황폐화된 국토, 끝없는 빈곤, 너무나도 저희와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지금은 세계 10대 경제 강국 중 하나로 성장했다는 사실은 믿기 어려웠습니다. 한국의 새마을 운동이라는 단어도 자꾸 눈에 띄었습니다. 이 운동이 한국 농촌의 변화를 이끈 주요한 힘이라고 설명하고 있었어요. 저는 보고서를 읽으면서 계속 질문을 던졌습니다. 새마을 운동이란 게 대체 무엇일까? 어떻게 농촌의 변화를 가져왔을까? 그것이 르완다에 영향을 줬다면 부룬디에도 통할 가능성이 있는 걸까? 저는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더 많은 자료를 찾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새마을 운동이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넘어 사람들의 의식을 바꾸고 공동체를 중심으로 협력하도록 장려했다는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과연 부룬디에서 가능할까? 새마을 운동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협력을 전제로 했는데
부룬디에서는 주민들이 서로를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치적 불안정과 부족 간의 갈등도 협력을 가로막는 큰 장애물이었어요. 이런 환경에서 과연 한국에서 시작된 이 모델이 우리 땅에서도 뿌리를 내릴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희망은 놓을 수 없었어요. 르완다에서 본 그 작은 마을들이 제 머릿속에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곳의 주민들 역시 처음에는 회의적이었겠죠. 하지만 결국 그들은 길을 닫고 농업을 개혁하고 환경을 개선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변화의 시작점은 한국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시작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결국 저는 확신을 얻기 위해 직접 한국을 방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자료만으로는 알 수 없는 진짜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았어요. 한국이 어떤 식으로 이 변화를 만들어냈는지, 어떤 철학과 방식을 사용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르완다에 맞춰졌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한국 방문 계획을 발표했을 때 주변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한국은 우리와 너무 다르다. 그들의 성공이 우리에게 통할 리가 없다. 이런 회의적인 말도 들었지만 저는 르완다에서도 비슷한 반응을 들었기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저를 지지하는 동료들도 있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가 뜨는 날, 저는 이른 새벽부터 가슴이 설렜습니다. 르완다에서 제가 느꼈던 모든 놀라움과 충격을 이제 한국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분이 묘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을 때 저는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거대한 공항 터미널과 끝없이 이어진 비행기들. 이런 곳에 와본 적이 없었기에 눈앞의 모든 것이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엔 아직도 르완다에서 들었던 이야기와 단편적인 이미지들만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은 저에게 너무나 낯설었거든요. 입국 심사를 마치고 짐을 찾으러 가는 길, 저는 공항 내부에 정돈된 구조와 정확히 움직이는 시스템에 놀랐습니다. 안내 표지판은 이해하기 쉽게 잘 정리되어 있었고 모든 정보는 여러 언어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짐 찾는 곳에서도 공항 직원이 다가와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도와드릴까요? 그는 제가 혼란스러워 보였는지 손짓으로 짐 찾는 방법을 안내해줬어요. 짐을 찾아 공항 밖으로 나오자 또 다른 풍경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고속도로와 연결된 도로 위로 끝없이 이어지는 차들, 멀리 보이는 고층 빌딩들. 모든 것이 깨끗하고 정돈된 느낌이었어요. 저는 공항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했는데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 하나하나가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이 나라가 한때 전쟁으로 폐허가 됐었다고 도저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후 호텔을 찾아가는 길은 낯설고도 흥미로운 경험이었어요. 스마트폰 지도 어플리케이션을 켜서 길을 찾으려 했지만 영어로 된 표지판과 지도를 읽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젊은 여성이 제가 머뭇거리는 것을 보고 다가와 물었습니다. 길을 잃으셨어요? 그녀는 저의 서툰 영어를 듣고도 인내심 있게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결국 제가 가려는 호텔까지 친절히 길을 알려줬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을 때 저는 직원의 환영 인사를 받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국 방문은 처음이신가요? 라는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더니 그는 미소를 지으며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언제든 이야기해달라고 말했어요. 가난한 나라에서 온 제가 혹시 불편하거나 차별적인 대우를 받을까 걱정했는데 오히려 그들의 태도는 저를 더 따뜻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저녁 식사를 위해 근처 식당을 찾았을 때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메뉴판을 이해하지 못해 잠시 망설이고 있는데 식당 직원이 다가와 천천히 설명해줬어요. 영어가 유창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손짓과 미소로 메뉴를 추천하며 제가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음식이 나오자 저는 잠시 그릇을 바라보며 멍해졌습니다. 다양한 반찬들과 정성스럽게 담긴 국과 밥은 마치 작은 예술작품 같았어요. 호텔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하루를 떠올렸습니다. 이 나라는 경제적인 발전만 이룬 것이 아니구나. 사람들의 태도와 문화, 그리고 서로를 대하는 방식까지도 완전히 다른 차원의 발전을 이룬 곳이야. 저는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한국을 너무나도 단순하게 생각했던 제 자신이 떠올랐거든요. 창밖의 야경을 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곳에서 내가 무엇을 배우든 그것을 부룬디에서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다음 날, 저는 새마을 운동 기념관을 방문하며 한국의 변화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배울 기회를 가졌습니다. 새마을 운동이란 단어는 르완다에서 처음 들었지만 이곳에서 직접 설명을 듣고 기록들을 보니 그 깊이와 영향력이 실감됐어요. 기념관 가이드의 설명에 따르면 새마을 운동은 1970년대 초에 시작된 운동으로 한국 정부가 마을 주민들에게 기초자재를 제공하면서 자조, 협동, 근면이라는 철학을 강조한 것이 시작이었다고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모든 걸 대신해주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계획하고 스스로 실행하며 결과를 이끌어내도록 독려했죠. 기념관에 전시된 당시의 사진과 기록들을 보며 저는 부룬디의 농촌을 떠올렸어요. 낡은 도구와 생산성 낮은 농업, 서로 협력하기보다 개인의 생존만을 고민하는 주민들. 한국의 과거와 너무나도 닮았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했더군요. 사진 속 농촌은 점점 변화하며 깨끗한 도로와 튼튼한 집들, 웃음 짓는 주민들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저는 회의와 희망 사이에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어진 일정은 농업혁신센터 방문이었습니다. 드론으로 논의 상태를 점검하고 센서를 통해 토양 상태를 분석하는 장면은 말 그대로 혁신 그 자체였어요. 저는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며 부룬디의 현실과 계속 비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기술뿐 아니라 농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들이 협력하고 지식을 공유하는 방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특히 한국에서는 농업 생산량을 늘리는 것 이상으로 농업을 통해 공동체가 성장하는 방법을 강조했습니다. 스마트 농촌 현장을 방문했을 때는 또 다른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곳은 기술적 혁신이 도시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농촌에서도 활발히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었어요. 농민들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작물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수확량을 계획하며 시장 가격까지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부룬디에서는 얼마나 먼 이야기인가. 그러나 이 모든 경험이 저를 설레게 하면서도 동시에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이런 성장을 이뤘을까? 그들이 가진 자원과 환경이 특별했던 건 아닐까? 이 모든 것이 단지 운 좋은 나라에만 가능한 일은 아니었을까?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 첫 발을 내딛지 못할 이유가 있을까? 한국의 성공이 특별한 환경에서만 가능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인식하고 스스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어요. 작은 변화가 점점 더 큰 변화를 만들어냈고 마침내 그들의 나라를 지금의 모습으로 이끌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다시 한번 희망을 품었습니다. 한국이 해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을 거야. 작은 시작이라도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 한국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부룬디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이 모든 것을 부룬디에서 과연 실현할 수 있을까? 새마을 운동의 철학, 협력의 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룬 변화들. 고향 마을에 도착하자 현실의 무게가 제 어깨를 눌렀습니다. 마을은 여전히 낡은 초가집과 헐벗은 농경지로 둘러싸여 있었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주민들은 하루하루 먹고 살기에 급급했으며 정부나 외부의 도움을 기다리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한국에서 배운 이야기를 들려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첫 번째 마을 모임을 열었을 때 저는 새마을 운동에 대해 설명하며 한국의 사례를 들려줬습니다. 한국은 저희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지만 자조와 협력을 통해 스스로 변화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제 말은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 혼란스러움과 냉소를 동시에 불러왔습니다.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그건 한국 같은 나라에서나 가능한 일이겠지. 우리는 정부도 우리를 돕지 않는데 무슨 수로 변화를 만든단 말인가? 다른 이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누군가는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변화가 필요한 건 맞지만 왜 우리가 그런 일을 해야 하죠? 그건 정부가 할 일 아닌가요? 그들의 회의적인 반응에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의구심이 당연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된 건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니까요. 불신과 무력감은 오랜 세월 동안 깊이 뿌리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작은 시작이라도 만들어야 했습니다. 저는 다시 주민들에게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정부나 외부의 도움만 기다린다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겁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마을 중심 공터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그 제안조차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청소한다고 밥이 나오나요? 한 젊은이가 비아냥거렸고 다른 이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몇몇 젊은 층은 제 말을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그중 한 청년이 조용히 손을 들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청소 정도는 해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그게 뭘 바꿀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날 몇몇 사람들과 함께 공터로 나갔습니다. 누군가는 호기심에 따라 나왔고 누군가는 시간을 때우기 위해 나왔습니다. 저희는 허름한 빗자루와 삽을 들고 쓰레기를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고 심지어 지나가던 이들은 비웃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후 작은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공터 한쪽이 깨끗해지자 주변을 지나가던 몇몇 사람들이 잠시 멈춰 서더니 결국 그들도 작업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가 끝날 무렵 공터의 절반이 깨끗해졌고 사람들의 표정도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작은 성공이었지만 그것은 제가 필요로 했던 시작이었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모두가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저는 다시 한번 한국에서 배운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한국에서도 처음엔 이런 작은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스스로 무엇이든 시작했다는 겁니다. 다음 며칠 동안 우리는 매일 조금씩 공터를 정리하고 길을 닦고 작은 변화를 만들어갔습니다. 물론 여전히 냉소적인 주민들도 많았습니다. 그게 얼마나 간다고 라는 말이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그러나 그들 사이에서도 점점 변화의 가능성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작은 성공은 제가 한국에서 배운 교훈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했습니다. 모든 변화는 작은 시작에서 시작된다. 한국도 처음엔 몇몇 마을에서 작은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그것이 전국으로 확산되었죠. 청소 작업이 끝난 뒤 공터는 더 이상 쓰레기 더미로 가득 찬 황무지가 아니었습니다. 주민들은 깨끗해진 공간을 둘러보며 처음으로 변화의 가능성을 느끼는 듯 보였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한 청년이 웃으며 말했을 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공감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이 작업은 주민들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우리도 뭔가를 할 수 있구나. 그러나 변화를 의심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컸습니다. 특히 참여하지 않은 주민들은 공터의 변화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냉소적인 태도를 보였어요. 그게 얼마나 간다고? 다시 쓰레기로 가득 차면 무슨 소용이야. 이 말은 일부 참여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정말 이런 걸로 마을이 바뀔 수 있을까요? 그들의 질문에 저는 쉽게 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회의에서 저는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공터 옆의 길을 정비해보면 어떨까요? 비가 올 때마다 물이 고이고 걷기 힘들어지잖아요. 처음엔 반응이 없었지만 공터 청소에서 긍정적인 경험을 한 몇몇 청년들이 앞장서겠다고 나섰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낡은 삽과 괭이를 들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공터 청소 때보다 더 적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일부는 너희들끼리 해봐라라는 태도를 보였고 또 일부는 그저 멀리서 구경만 했습니다. 작업은 예상보다 힘들었습니다. 딱딱하게 굳은 흙을 파내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고 정비 도구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일이 더디게 진행됐습니다. 작업 도중 저는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의 생각을 들었습니다. 한 젊은 농부가 말했습니다. 이게 정말 변화를 만들 수 있을까요? 한국에서는 다들 협력했다고 하지만 여기서는 대부분이 우리를 비웃고 있어요. 그의 말에 저는 잠시 멈춰섰지만 곧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한국도 처음엔 소수의 사람들만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작은 시작이 결국 큰 변화를 만들었죠. 우리가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작업이 끝난 뒤 우리는 깨끗해진 길을 보고 작은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변화가 쉽지 않다는 사실도 실감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여전히 참여하지 않았고 결과에 대한 기대도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 가지 희망의 징조를 발견했습니다. 지나가던 몇몇 주민들이 정비된 길을 보며 작은 칭찬을 던졌고 그 말이 참여자들에게 큰 격려가 되었어요. 작은 성공은 점차 다른 곳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참여자들의 태도도 점점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소극적으로 시작했던 주민들이 이제는 서로 의견을 나누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은 길을 정비하거나 청소하는 수준을 넘어 스스로 더 큰 목표를 세우고 협력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변화는 여전히 느렸지만 그 속도는 점차 빨라지고 있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우리 마을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청소와 길 정비로 시작된 변화가 이제는 마을 전체의 분위기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더 이상 무기력하게 하루를 보내지 않았고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협력하며 더 나은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공동 농장이 만들어졌고 주민들이 함께 작물을 심고 관리하면서 생산량도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그 수익으로 필요한 도구를 사고 마을의 시설을 조금씩 개선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큰 변화는 사람들 간의 태도였습니다. 과거에는 서로 불신하며 경쟁하던 주민들이 이제는 함께 일하며 웃음을 나누는 모습이 보였어요. 처음에는 부정적이었던 이들조차 이제는 작은 일이라도 참여하며 자신의 역할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웃 마을에서도 우리 이야기가 퍼지면서 그곳 주민들이 우리를 찾아와 방법을 물어보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마치 한국에서 제가 경험했던 새마을 운동의 전파 과정을 되돌아보는 듯 했어요. 하루는 이웃 마을 주민들과 함께 작은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그들에게 새마을 운동의 사례를 이야기하며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을 공유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직접 찍은 사진과 새마을 운동 기념관에서 받은 자료를 보여주자 그들은 놀라움과 감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 주민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대단하군요. 그들이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극복했다니 우리도 희망을 가질 수 있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한국에서의 시간이 얼마나 귀중했는지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변화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들의 신뢰와 협력이 필요했습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집중했습니다. 작은 성공들이 이어지면서 사람들은 자신감을 얻었고 이제는 외부 도움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길을 찾으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당신이 한국에서 배워온 이야기가 우리 마을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한국은 정말 멀리 있는 나라지만 그들의 도움은 우리가 가까이 느낄 수 있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부룬디에서 이렇게나 큰 영향을 미칠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우리 마을의 변화를 떠올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철학은 단지 농업 기술이나 경제 발전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뢰와 협력 그리고 스스로 변화하려는 의지였습니다. 부룬디에서도 이 철학이 씨앗이 되어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멀리 떨어진 작은 나라 부룬디에서 우리는 한국의 성공을 통해 희망을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여준 노력과 헌신은 단지 한국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 특히 우리 같은 나라에게도 큰 영감과 지침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철학과 정신은 지금 부룬디에서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변화는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지만 작은 시작이 결국 큰 물결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그 작은 씨앗이 이제 부룬디 곳곳에 뿌려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변화가 부룬디뿐만 아니라 더 많은 나라들로 퍼져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